AI 산업은 언제까지 갈까요? 10년, 20년 메가 트렌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결국 AI 산업의 움직임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TC 현장 기준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만큼 중요한 위치든가요? 젠슨 왕 CEO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고맙다, HBM 너무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고, 한국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실적과 같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게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까운 증권사죠.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영곤 리서치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리서치센터면 하루 종일 리서치만 합니까? 전 세계 경제, 동향, 기업, 환경 다 봅니까? 예, 맞습니다. 주식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식만 보는 게 아니고 경제, 매크로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눈 뜨고 있는 시간은 계속 뉴스와 경제를 분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거시경제 상황을 다 보려면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는 시간 안에 중요한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잠 잘 안 오겠어요. 특히 올해는 밤사이에 뭔 일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올해 일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날 몇 번이나 되시나요? 잠을 제대로 잔 날이 별로 많지가 않고요. 와, 그 정도인가요? 예, 특히 이번에는 이란, 미국 전쟁도 많이 있었고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왜? 사실 잠을 편하게 잔 날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8,100 정도가 됐습니다. 엄청나요. 정말 1년 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숫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왜 이렇게 좋은 건가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가요? 불과 연초만 해도 한 지수가 4,200 정도였었거든요. 4,200에서 지금 8,000이 넘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지수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개별 종목도 2배가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지수가 2배가 오른 것은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상승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국내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이익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AI 산업이 현재 전 세계 증시를 끌고 가는 동력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국내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번 증시 상승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실제로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매수세를 많이 유입시키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과 반도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주식들을 보면은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렇게 많이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여전히 퍼가 10배 미만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보고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PER이 크면 싼 겁니까? PR이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보통 이제 10배 정도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성장이 별로 없는 주식들, 보통 이익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10배 이하에서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현재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의 핵심에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퍼가 10배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비슷한 사이즈의 비슷한 기업이 미국에 있으면 PER 얼마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엔비디아는 보통 20배에서 3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주요 빅테크들도 보시면은 전부 다 2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인 거죠. 4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된 적도 있는데, 40배라고 하면은 보통 주식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PER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40배인 게 내년에 이익이 만약에 2배가 되면은 퍼가 20배로 반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다시 2배가 되면은 10배로 떨어지는 거고, 이익 성장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퍼 20배, 30배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데, 한국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절반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던 분들 눈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PER이 10이라고? 그러면 한 2배에서 4배는 더 올라가겠네? 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현재의 밸류에이션과 이익 성장을 보면은 너무 싸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증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거의 한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비중이. 미국도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엔비디아가 현재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10%? 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비하면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나스닥 시장 자체가 크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10% 영향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 자체,
자체가 AI 산업을 움직이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움직임이 결국 AI 산업의 움직임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이나 이런 흐름 자체가 하나의 산업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가 미국의 종합주가 지수 같은 거군요. 예, 가장 중요한 마치 지금 현재 한국 코스피 지수의 등락을 보려고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을 보면 되듯이 미국은 빅테크 종목들을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을 본다면은 엔비디아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불과 한 2, 3년 전까지는 그 6개 회사 묶어서 뭐라고 불렀었죠? 뭐 M7도 있었고요. M7, 네. 그 당시만 해도 시가총액이나 이런 비중 자체가 큰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 지금은 차이가 사실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엔비디아가 시총이 이제 5조 달러가 넘어섰는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2조, 3조 달러, 뭐 4조 달러 요 정도 수준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격차가 이미 점점 더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GTC 현장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GTC가 뭔가요? GTC는 엔비디아에서 매년 하고 있는 개발자 회의인데요. 엔비디아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GPU가 AI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최근 2, 3년부터는 관심이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포럼이 되기도 하고요. AI 산업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 GTC 현장 기준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협력사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어떻든가요?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만큼 중요한 위치든가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었는데요. 실제로 GTC의 맨 앞부분에 키노트라고 젠슨왕 CEO가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게 고맙다. 삼성전자가 우리의 새로운 반도체 칩을 생산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스가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부스에 가면은 젠슨왕 CEO가 직접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고맙다. 삼성전자 HBM 너무 훌륭하다. 이런 표현을 한 사인들이 있고요. 실제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부스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냥 뭐 인사말로 한 거 아닙니까? 고맙다는 말 한 30개 기업한테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정말 중요한 협력사가 되고 있는 게 GPU가 공급이 좀 부족하다. 원하는 데는 많은데 다 공급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GPU를 만드는데 들어갈 메모리가 부족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위상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가격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 실적도 계속 좋아집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실적과 같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의 위상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볼 수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혹은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던가요? 만나보셨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정말 AI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게 그냥 말로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을 보면은 사실 올해 실적이 삼성전자가 300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250조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엔비디아가 올해 한 35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엔비디아에 근접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거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익을 내는 엔비디아 거의 다음 2등 정도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가 10배도 안 되는 이런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투자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관심을 갖는 아주 근본적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호황이 있을 텐데 반도체가 또 이렇게 호황이 된 이유는 AI가 잘 되면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AI하고 반도체는 계속해서 같이 갈까요?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AI와 반도체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 그래요? AI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GPU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그 GPU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와 HBM 반도체가 꼭 필요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하나의 생태계로 지금 묶여있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생태계라고요? 그렇게까지 봅니까? 예, 결국 이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AI 산업이 잘 된다라고 봤을 때 반도체와 GPU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해야지 된다. 이거는 사실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 게 산업이 잘 되고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들이
것들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시점에서 투자하는 게 적합하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투자라는 것들은 이미 그 산업에 대해 되게 잘 될 것이다라는 것에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수치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하는 것이 이 산업의 성장과 투자를 조금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5년 동안의 이익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에 나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산업으로 본다면 AI하고 GPU하고 우리 HBM 칩이 붙어있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겠네요. AI의 이 산업은 언제까지 갈까요? AI 산업 자체는 정말 메가 트렌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일시적인 테마나 일시적인 산업이 아니고 정말 이 하나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이 이만큼 증시를 끌고 올라가는 것도 결국 이게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생활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사고했었던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10년, 20년, 30년 장기 트렌드가 이제 3년, 2년 전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20년짜리 장기 트렌드입니까? 예. 와, 그렇게까지 보고 계시는군요. 이런 거 혹시 과거에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10년, 20년짜리 장기 트렌드? 아니요. 이 정도의 사실 트렌드를 경험을 한 적은 없었고요. 제가 애널리스트를 시작한 게 IT 버블,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2000년대 초반. 예, 맞습니다. 제가 99년 말 2000년대 초반부터 애널리스트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인터넷이 나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다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엄청난 버블이 생겼죠. 닷컴이 붙으면은 주가가 막 3일, 4일 동안 상한가를 가던 시절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정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수익을 내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AI 산업은 이게 뚜렷하게 이익으로 연결되는 부분들까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더 확실한 테마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걱정이 누구 또 후발주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좀 우리의 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거든요. 충분히 걱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반도체는 후발주자가 금방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후발주자들이 좀 따라오기가 어려운 구조이고요.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메모리와 HBM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뒤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기술력만 놓고 보면은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것이 맞지만 마이크론이 따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의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많이 주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한테 많은 세제 혜택도 주고 미국 기업들과 많이 협력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과정에서 좀 수혜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에서도 조금 더 우선시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게 1년, 2년 이내에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우려감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서치를 하시다 보면 이제 기업 분석을 하실 때 경쟁 기업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경쟁 기업들은 뭐가 있나요? 이거 기사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던데.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경쟁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경쟁자가 있고요.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게 구글에서 TPU라는 자체 칩을 만든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구글의 TPU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개별적인 칩들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AI 칩이 아니고 추론이라는 데 적합하게 만들어진 칩입니다. AI가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데 되게 특화된 어떤 칩을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대에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TPU가 강력한 이제 대항마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걱정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거는 결국 엔비디아의 컴퓨팅 수요를 더 늘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엔비디아는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도 추론에 적합한 칩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구글에서 TPU를 만들었었던 개발자가 나와가지고 창업한 반도체 칩 회사 그록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LPU라는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TC 행사에서도 젠슨 왕이 되게 강조를 했는데 이 그록이랑 같이 우리가 GPU를 만들면서 더 좋은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베라 루빈이라는 제품입니다. 베라 루빈이라는 제품이 뭐냐면은 GPU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PU도 이제 포함이 되고 CPU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까지 다 감안해서 7개의 칩을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 모듈처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곧 출시가 돼가지고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게 있으면은 구글의 TPU나 기타 추론에 적합한 칩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좋은 생태계 안에서
안에서 이걸 구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시스템 자체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모듈화해서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경쟁자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듈화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품만 다른 회사 걸 쓰는 게 불가능하겠군요. 맞습니다. 사실 그 점이 포인트인데요. 엔비디아가 모듈화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생태계 전체를 이제 장악하고 싶은 거죠. TPU만 특별히 어떤 추론칩만 따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거를 써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은 사실 이제 거기에 메모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메모리 그리고 HBM 이런 것들도 결국 그 모듈화에 들어가는 데 같이 포함이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베라루빈 같은 신제품을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들 때 우리가 단순하게 메모리나 HBM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그 구조를 만들 때부터 같이 참여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생태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공급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넥스트 스텝 다음에 어떤 도전해야 될 중요한 어떤 아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그 모듈 안에 못 들어가면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모듈 안에 같이 들어가서 설계 단계부터 이제 진입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유리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반도체 기업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협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현재 시가총액 1위고 미국 시장에서도 제일 큰 기업이기도 한데 엔비디아의 성장이 지금 시작 단계인 겁니까? 아니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된 건가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시작이냐 아니면 이제 완성이 된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작은 지났지만 완성도 아니다. 네. 왜냐하면 시작은 GPU가 AI에 쓰이기 시작한 단계가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AI 산업을 이제 만들어 나갔기 때문인 거죠. 보통 아직도 엔비디아 하면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절반만 만든 거죠.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을 바탕으로 AI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회사가 되고 싶어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많이 강조를 했던 게 소프트웨어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면은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컴퓨팅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또다시 그게 GPU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분야에서 지금 확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와서 시작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엔비디아가 1등인 줄 알겠으니까 거기다 투자는 하고 싶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AI 생태계에 있는 아직은 좀 덜 오른 다른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I 생태계가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세 회사 말고도 어떤 회사들이 더 이 안에 포함이 되나요? 생태계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 생태계가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병목이라고 저희가 말하죠.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처음에 GPU에서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답답해지니까 메모리가 되게 중요해진 거고 메모리가 또 데이터 센터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전기보다는 빛을 이용해서 하는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뭐 광전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전력 쪽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냉각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도 사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관련된 생태계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반도체 말고도 한국 투자자들이 좀 주목했으면 하는 산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반도체만한 산업이 없어서 반도체 대표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지만 반도체 부품 장비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품 장비 업체들 중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큰 장이 났을 때는 보통 주도주를 놓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 종목군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결국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를 조금 확산시키면서 보시는 게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혹시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나요? AI 산업이 이제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걸 수익성 잘 나지 않나요? 근데 지금 대규모 투자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느냐가 이제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엔비디아만 좁혀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젠슨 황 CEO를 빼놓고 또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젠슨 황 CEO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그런 저력이 젠슨 황 CEO에서 이제 보여줬고 다만 이거는
장점이자 약간 위기일 수도 있는 게 젠슨왕 CEO가 뭐 어떠한 이유로든 CEO 역할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한 사람한테 조금 기대고 있는 면이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생산은 사실 또 TSMC에 파운드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TSMC가 대만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거나 중국과 대만과의 어떤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도 사실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AI 산업, 엔비디아의 어떤 틀을 조금 흔들 수 있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여쭤보자면 지금 뭐 지정학적 얘기하셨으니까 어차피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사이의 회담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어떤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미사일 발사라도 만약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미국 이란 전쟁에서도 시장은 충격을 받았었죠. 하지만 추세를 꺾이거나 아주 큰 폭의 조정까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란 전쟁 분명히 부담이 되고 유가가 오를 거고 물가는 오를 거고 매크로 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 이제 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AI 산업까지 타격을 줄까? 우리가 지금 기업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을 거야.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지?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중국과 대만의 문제는 직접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였던 조정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또 이게 재밌는 게 빠르게 반영합니다. 전쟁이 3개월이 가더라도 시장은 한 일주일만 반영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꺼번에 반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도 금방 회복을 해서 곧 끝나겠지? 아마 끝날 거야. 더 악화되진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다시 시장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어떤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더라도 초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지만 그게 오랫동안 영향이 지속되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때 투자해야 됩니까? 충격을 받았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은 약간 쏠림 현상이 시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쏠림인 거죠. 더 상승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매수에 쏠려 있는데 어떠한 요인이든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 빠르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과정이 과도하게 하락을 부르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요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현명하게 투자를 하십니다. 이게 예전에는 뭔가 하락할 때 막 패닉셀 소위 말해서 매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요즘은 조정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명하게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포에 질릴 때 매수하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엄청 무섭더라고요. 투자가 어려운 게 사람의 본능을 거슬러야지 됩니다. 이게 무서울 때 행동을 해야 되고요. 또 너무 좋을 때 한 발 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투자가 좀 어려운 거죠. 정말 한번 해보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계속 머리에 드는 생각은 지금 맞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서 이거를 한 번에 내가 꼭 바닥을 맞추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지 말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요. 3번이나 5번에 걸쳐서 나눠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더 빠지면은 그래 조금 더 사지. 더 빠지면 조금 더 사지. 이렇게 되면은 마음의 안정이 있고 수익도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쭉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는 거가 참 중요할 텐데 먼 훗날에 시간을 돌이켜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볼 때 만약에 그때가 오늘이라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되돌려 본다면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한국 증시가 8,000포인트가 넘었잖아요. 정말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내면을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을 받는 최고의 기업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주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산업에서 AI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위상 그리고 기업 이익 실적 200조 300조가 나는 되게 자랑스러운 한 해로 아마 기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한 해가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스증권의 이영곤 리서치 센터장님께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를 쭉 듣고 나니 또 다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투자는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하지만 실행은 결국은 내 손으로 내가 책임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더 좋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